자, 가사 얘기를 시작해볼게. 가사 너무너무 중요해. 부처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능 문제에서도 결국 시조 아니면 가사가 나오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수능에도 역시 시조와 가사가 나타났었다고 했고요.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1학년 때 가사 네 있어요. 2학년 때 가사 네 있습니다. 학년마다 계속해서 가사 작품들이 등장할 거고 왜 이렇게 작품이 많아 하는 느낌이 좀 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 일단 27페이지를 열어서 기본적인 내용 정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사의 개념의 빈칸이 있죠, 그죠? 자, 그 개념에다가 뭘 써주시냐면, 일단 이 가사도 향유층은 비슷해요. 향유층의 확대 개념이 가사에서도 똑같이 일어나. 근데 그것만 좀 달라.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양반 사대부들의 유교관념을 일컫는 작품으로부터 시작해. 오케이? 근데 참고로 그 다음에 이게 뭐로 퍼진다고 했었죠? 기생으로 퍼진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규방이라고 표현해드릴게요. 이건 뭐예요? 규방. 여인들의 작품으로. 그러니까 공부한 여인들의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향유층이 확대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오면 평민과 가객에 의한 평민가사, 이런 작품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 밑을 다 채우진 않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사라고 하는 갈래 자체가 이 뒤에서 넘어가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화돼.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오케이? 조선 전기에는 양반들의 시조와 마찬가지야. 양반들의 전유물 같았던 가사가 조선 중기,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작품의 갈래도 다양해지고 내용 요소도 다양해지고 굉장히 뭐랄까 버라이어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되게 많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자, 근데 요것만 써주시고 그 밑에 요것도 좀 축징을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키워드 파란펜이야. 이 가사는 다만 사음보의 연속체의 형식으로 작품을 만들게 되어 있어. 참고로 가사가 사음보라고 하는 건 운문적 속성을 지닌다라고 말을 해. 리듬이 있는 글이라는 거야. 참고로 사음보는 뭐랑 똑같다는 얘기지? 시조지, 그치? 시조도 이 몸이 죽고 이렇게 뻐고 죽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사음보가 나와. 하지만 그 운문이 꼴랑 세 줄로 끝나버리면 그게 시조잖아, 그치? 이 녀석은 어마무시하게. 참고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만원사 이런 작품들을 보면 1500줄 넘어가요. 내용이 그 정도로 길어져. 그래서 이거는 산문적 성격을 지닌다 라고 말을 하고, 이걸 합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가사라고 하는 건 운문의 산문화 경향이라고도 불러요. 운문이 산문화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운문 영역과 산문 영역으로 흘러갔던 것들이 이제 다시 살며시 혼합되는 양식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됐지? 여기까지가 개념이야. 아직 우리 특징은 넘어가지도 않은 거야. 자, 개념 파트로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이 가사라고 하는 건 도대체 특징이 뭐냐? 기본적으로 첫 번째 1번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이다. 조선시대 대표적 문학 양식 중 하나다. 조선시대 대표하는 건 뭐다? 시조와 가사다라고 했었지? 그거 먼저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여기다 쓸 거 같아. 문문의 산문화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의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과도기적 양식이라고 부르지. 그런 특징이 있어. 운문의 성격도 지니고 있고 산문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스토리도 있어, 막 내용도. 세 번째, 향유층의 다채로움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실은 개념 파트를 조금 세분화해 놓은 게 특징 파트네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반, 그리고 이 양반도 웃기는 게 고위층 양반의 삶도 있고, 그 다음에 몰락한 양반의 이야기도 있고, 유배를 당하는 양반의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단순히 양반이 썼어 이런 레벨이 아니야. 엄청나게 버라이어티해서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지. 참고로 이 가사라고 하는 작품은 보통 두 구식이라고 해도 될까? 그냥 두 마디씩
짝을 이루기만 하면 그리고 이걸 길게 만들면 그냥 그게 다 가사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읊을 수 있었어. 물론 읊는 건 쉽지만 명작을 만드는 건 좀 다르지, 그치? 우리가 누구나 시를 쓸 수 있지만 다 훌륭한 시인이 되는 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게 쉬웠기 때문에 누구나도 작품 속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사 키워드.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자, 여기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뽑으라고 하는 선생님은 무조건 이걸 뽑을 것 같아요. 사음보의 연속체라는 말. 잡아놓으시고, 자, 그러면 가사의 종류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가사의 분류야. 그럼 이 가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1번. 형식에 따라서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가사라고 하는 것도. 뭐랑 뭐냐? 정격 가사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변격 가사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정격이 무슨 뜻일까? 격식을 지킨다는 얘기지. 변격은 격식에서 변화,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겠지. 감이 잡히죠? 정격이라고 하는 건 딱 이걸 말하면 돼. 여러분들 그 뭐지? 그냥 가사 전체의 마지막 행이 뭐랑 똑같이 시조의 종장 구조와 동일한 형태로 돼 있으면 그걸 우리 정격 가사라고 불러. 참고로 시조의 종장에서 지켜야 될 룰이 뭐였더라? 첫 음절, 첫 음보, 3음절 고정이었지? 기억하시죠? 요게 지켜져 있으면 보통 정격 가사라고 하고, 보통 그리고 또 하나 더 3, 5, 4, 3 이 정도의 글자 패턴을 보여. 잠깐만 컨닝을 좀 하자면, 손 불편하면 안 넘겨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우리가 가사 첫 번째로 볼 작품에 어디 가니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있을 텐데, 참고로 이거는 굉장히 짧고 경쾌하게 배울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41페이지를 보면 41페이지 눈으로만 보세요. 마지막 행의 글자 수만 세보자고.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이. 오케이? 3, 5, 4, 4 정도 돼 있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마지막 글자가 하나 빗나갔는데요? 한두 글자 정도는 예외로 봐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지막 글자 수를 딱 맞춰주는 걸 뭐라고 한다? 정격 가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넘겨볼까? 우리가 볼 것들은 대부분 표준적 작품들이라서 여러분들 어디 갔어? 47페이지 넘겨보면, 참고로 요거는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편집을 좀 다르게 할 거거든. 4줄씩 안 하고 마지막 구를 보면,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쫓아려 하노라. 마지막 글자 3글자로 고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지? 자, 그런 식으로 정격 가사의 작품들이 많다. 아니, 우리가 보게 되는 작품들 중에서 많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됐죠?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고 정격 가사라고 부르고, 변격 가사는 쉬워요. 변격 가사는 이 외의 모든 것들은 변격 가사야. 그냥 나머지는 다 변격 가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은 정격 가사이냐 아니냐의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형식에 따른 분류예요. 두 번째, 원래대로라면 작자층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건드리지 않을게요. 양반이 썼으면 양반 가사라고 하고, 서민이 썼으면 평민 가사라고 하고, 여자가 썼으면 규방 가사라고 하고, 이런 정도가 있는데 이게 판단이 어렵진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세 번째는 근데 중요도가 높아요. 세 번째 뭐야?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했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문학 시간 그리고 국어 시간에 공부하게 될 대부분의 작품들은 요 분류를 따라가는 대표 작품들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하나씩 이 칸들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자연에 묻혀 사는 선비로서의 생활을 다루는 가사로 조선 전기 살인파 문학으로, 이거 필요 안 외워도 돼. 외우지 마. 어쨌든 자연에 묻혀 사는 선비들의 생활을 다룬다라고 돼 있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1번이라고 할게. 은일가사라고 불러요. 앞에 은자가 숨을 은자예요. 재산을 은닉하다 할 때 그 은이죠. 됐죠? 은일가사. 자연 속에 파묻혀 사는 편안함을 즐기는. 보통 그러면 작품의 내용적 요소는 자연 친화나 물화일체나 이런 작품들이 나오겠지. 이해되셨나요? 참고로 거기 예시로 상춘곡, 면왕정가, 성산별곡이라는 작품들이 있는데,
요때 상춘곡은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요. 이 작품은 거의 그 은일가사, 강호가도의 시조 같은 녀석이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이따 우리 뒤에서 배울 작품이 상춘곡입니다.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얘기 했나 볼까요? 봐봐. 부녀자들이 지은 가사의 총칭인데요. 봉건사회에서 부녀자들이 느끼는 삶의 애환을 다룬 경우가 많다라고 돼 있지. 무슨 가사일까? 선생님이 아까 다 알려줬는데 규방가사라고 불러요. 규자가 여인을 뜻합니다. 우리 어휘 테스트 이제 앞으로 보실 때마다 느낄 텐데 규방이 나오거나 규수가 나오거나 규원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규자가 들어갔다 싶으면 여자의 아픔, 여자의 서러움, 보통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 규가 여인을 뜻한다는 걸 이해해 두자고. 대표 작품으로 뭐가 나온다? 허난설원의 규원가. 할 말 많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봉선화가 작자 이상의 봉선화가. 아마 이거는 양반댁 따님의 이야기일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거든. 자, 이런 규방가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 뭐도 있냐? 국내나 해외를 여행하고 나서 그 여정, 견문이 아니라 견문입니다. 견문, 그리고 감상을 기록한 가사인데요. 이걸 무슨 가사라고 한다? 기행가사라고 부릅니다. 기행문처럼 쓰인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이 기행가사 하면 누가 뭐래도 정철의 관동별곡이 짱짱맨이죠. 너무 유명하고, 참고로 관동별곡은 수능에만 3번 나왔어. 알겠지? 엄청 중요한 작품이 맞는데 나중에 배울 게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아직 괜찮아요. 참고로 너희 교과서 중에 너희 학교가 배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교과서가 신사보다 관동별곡 1학년 때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그 혹시 서초고 지원한 사람? 누구였지? 여기서 서초고 지원한 사람? 네, 관동별곡 들어갈 가능성 알아주세요. 네, 중요한 작품이니까. 근데 완전 길어가지고, 참고로 선생님이 관동별곡을 완작품으로 풀 수업하면 한 4시간 15분 정도 걸려. 그 정도 분량이야. 근데 웃기는 건, 더 지각한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고3 되잖아. 고3 되면 관동별곡 정도는 1시간 15분 컷을 할 수 있어. 엄청 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쌓아놔야 돼.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처음엔 이렇게 오래 걸려서 쌓겠지만 하나하나 지금 잘 쌓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 좀 할 것이다. 자, 약간 겁을 줘봤고요. 네 번째. 자, 4번. 요즘에 핫트렌드예요. 요즘에 핫트렌드. 여기 답부터 먼저 써놓고 갈까요? 유배가사라고 해요. 귀양사리를 소재로 했거나 유배지에서 지은 가사. 보통 작가가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거나 자신의 유죄를 호소하면서도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담는 작품들이 또 있어요. 유배가사인데 만분가, 삼위인곡, 송미인곡. 참고로 요 중에서 우리는 3위인곡을 우리 작품 교재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나, 참고로 이번 수능 완성에 나와서 아주 핫 이슈가 됐던 작품 만원산.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어요. 배울 거 많아요. 자, 유배가사가 있고요. 재밌는 거 하나 볼래? 얘들아, 은일가사 제일 첫 번째 칸에 마지막 작품 청산별곡 누구 거야? 정철이라고 돼 있지. 기행가사 제일 첫 번째 작품에 관동별곡 누구 거야? 정철이라고 돼 있죠. 유배가사의 끝에 2개 3위인곡, 송미인곡 누구 겁니까? 정철이라고 돼 있죠. 앞으로 우리 철이 형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 작품들은 필수 작품이에요. 수능에 여러 차례 등장한 작품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알아두시고 언젠간 다 배우게 될 거야. 너무 촉박해하지 않아도 돼. 자, 5번 마지막 한. 우리 민족이 지켜온 고유한 습속, 어떤 민속적인 것들을 지키고 농사를 권장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풍속가사라고 불러요. 약간 이 풍속가사는 일종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교과서 같은데요. 그냥 왜 교과서라고 표현하냐면, 과거에 이 농부들은 딱히 공부를 하지 않았죠. 손에 뭔가를 쥘 수 있는 힘이 생긴과 동시에 바로 밭일하러 논일하러 나갔거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잘 지식이 없어.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노래로 삶의 지혜를 전달해주는 작품들이 종종 있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거기 나오죠. 농가 원련가라는 거, 지금 이런 식의 원령체 작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작품들도 다 필수 작품. 너희들이 수능을 보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예시에 있는 작품들은 단순히 예시가 아닐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작품이 돼야 될 겁니다. 알아두시고. 자, 일단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큰 틀만 소개를 해드렸어요. 됐죠? 선생님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중요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돌아가면서 다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사의 형식 부분 가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식은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를 말하는 거고, 자, 가사의 형식으로 한번 따로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가사는 어떤 형식을 지니고 있느냐? 일단 기본은 뭐다? 사음보의 연속체야, 그치? 요게 메인이야. 사음보의 연속체인데 기본적으로 왼쪽, 그러니까 가사의 일반적 형식에 써주시면 돼. 3, 4조 혹은 4, 4조의 율격을 지니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음보의 율격을 지녀.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 사음보 연속처럼 했으니까. 다만 해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1500줄짜리도 나온다고. 마지막에는 서사, 본사, 결사에 보통 3단 구성을 취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가사는 다음에 4가지 형식을 지녀. 3, 4조나 4, 4조가 사음보 형식으로 연속되며 계속 길게 되는 거. 꺼졌어? 여기서 요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사음보의 연속체가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됐지? 묶어주시고, 내용이 워낙 길어서 내용 구조를 좀 찢어서 보는 편인데 서사, 본사, 결사로 총 3개로 나눠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형식은 그러한데, 자, 근데 이 형식이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땐 이렇게 흘러가다가 나중에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형식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참고로 요때, 그러니까 참고로 요게 이퀄 뭐냐면 정격가사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 변격가사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뭐랄까, 거의 수필에 가까운 내용으로 살짝 바뀌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문적 성향을 좀 더 많이 띠게 되는 거야. 분명히 운문으로 시작했던 거거든. 노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산문처럼 바뀌게 돼. 이런 특징도 있다는 건 알아두시자고. 겁내 길어요. 되셨죠? 자, 요거를 좀 지우고. 그래서 요게 조선 전기고요. 요거를 후기라고 본다면, 참고로 그 밑에 있는 가사의 작자층도 여기랑 연결되는 경향성이 있어. 이렇게 연결돼. 작자층을 바로 이어서 써볼게. 그럼 작자층은 주로 누구였느냐? 요즘 그냥 이거 2글자만 쓰면 돼. 다 필요 없어. 양반들이 주로 썼어. 가사는 원래. 근데 이 뒤로 넘어가면 부녀자나 심지어 서민층까지 작자층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참고로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건 당연히 한글일 거야. 그치?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지자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세계관을 막 그려낼 수 있었겠지. 맞죠? 한글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아. 아무튼 부녀자, 그리고 서민들까지, 뭐 물론 전문 가객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해서 내용을 풀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여기까지가 가사에 대한 이론이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신 대비를 하거나 고등학교 문학 작품을 공부할 때 솔직히 요 내용을 시험에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걸 긴 시간 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아니면 딱히 정리할 데가 없을 거예요. 왜냐? 나중에 들어가면 작품 분석하기 바빠 죽겠거든. 근데 선생님 막 전격가사 형식이라서 이런 구조로 막 말하면 전격이 뭐야? 그러면 안 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키워드 다시 한번. 가사의 키워드는 사음보의 연속체. 딴 건 까먹어도 이건 까먹지 마. 사음보의 연속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작품이고 문문의 산문학 경향을 보여주면서 향유축이 되게 종류가 많았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 이때 중요한 건 다양한 주제들과 다양한 작자층이 존재하는데 그 와중에 은일, 규방, 기행, 유배, 풍속 정도의 키워드 정도는 기억해 놓자. 내가 보는 작품이 어떤 작품으로 흘러가게 되는 내용인지는 대충 알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정격가사라는 용어와 변격가사라는 용어가 존재한다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요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가사는 이거 싸움이야. 누가 이거 잘하나 싸움이야. 알겠지? 요거 잘하면 다 맞을 수 있어. 되나?
그래서 해석 싸움을 할 텐데, 참고로 우리는 첫 번째 상춘곡부터 보면서 작품을 분석하기 시작할 건데, 우리 이론 파트 방금 끝냈으니까 좀 쉬었다가 상춘곡으로 돌아와서 한번 작품을 접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고생하셨고 잠깐만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갈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잠시 후에 봐요.